네, 안녕하세요. 월가월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네, 일리노이 대학교랑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금융공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경영학과 교수님 최재원 교수님을 모시고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시 상황과 지표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최재원 교수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를 읽을 수 있는 주린이들을 위한 방법들, 그런 지표들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먼저 이제 주식 시장 상황을 알려면 네. 이제 미국 지금 경제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겠죠.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제 이 인플레 리스크를 잡기 위해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통화 정책을 펴고 있죠. 이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를 좀 완화시키고 과연 거기서 이제 경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냐, 경착륙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좀 많아서요. 지금 상당히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사이클로 보면 뭐 레이 달리오나 우리나라 한국 분들도 그런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익히고 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재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게 확실히 하강 국면에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예, 확실히 하강 국면에 있고요. 이게 경기 사이클을 미국에서 기술적으로 지금이 이제 불경기다라고 정의해 주는 곳은 NBER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말로 이제 전미경제연구소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민간 기구인 거죠. 민간 기구죠. 네. 예, non-profit 민간 기구고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불경기에 있는지 얘기를 해주기는 하는데 1분기, 2분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가 GDP 성장률이 음수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불경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경기가 불경기다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침체다라고 하는 거는 GDP가 성장이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그걸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지금 보이는 거죠. 앞으로도 지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연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긴축 통화 정책을 하고요. 긴축 통화 정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소비 여력을 이제 계속 감소를 시켜서 따라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줄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특이한 점 중 하나가 보통은 이제 GDP가 감소를 하면 노동 시장에서 먼저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실업률이 증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셨잖아요. 네. 팬데믹 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GDP는 후퇴하고 있는데도 노동시장은 아주 괜찮아요. 지금 실업률이 5%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물가 상승의 또 다른 이제 압박 원인이 또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페드는 뭐 지금 얘기하기로는 연말까지 한 3.5% 정도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긴축 정책을 펴는 방향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저희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펠로시 연준 의장이 지금 대만을 방문했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끝나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이런 지정학적 위기들이 인플레이션과 맞물리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될까요? 그것도 좋은 이제 지적이시고요.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요. 팬데믹 때 돈이 많이 풀려서 그때 풀린 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를 깐 거였고요. 이제 시발점이 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 근데 만약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있는 그 노드 스트림 그 관을 잠가버리잖아요. 네, 가스관이죠. 가스관이죠. 네. 그거를 잠가버리면 뭐 당장 독일 같은 경우에는 더 깊은 경기 침체로 가게 되고 그런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 뭐 대만을 봉쇄하고 해상 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리스크까지 만약에 더 촉발이 된다 그러면 경기 하방에 대한 압력은 더 심해질 거로 생각됩니다. 여러 경제학자분들이 연구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 리스크들, 인플레이션이나 공급 측면에서 압력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을 많이 연구들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떨어졌을 때는 다시 이걸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정책 수단들을 쓰시는데 또는 너무 과열됐을 때는 또 그걸 죽이기 위해서 또 연준이 금리를 인상시키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셨을 때 현재 경제 상황을 아래쪽으로 간 상황에서 이걸 좀 끌어올리려면은 어떤 수단들이 좀 있는 게 적절해 보이시나요? 지금이 아주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게 지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는 이제 디플레이션 압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무지하게 돈을 많이 풀었죠. 그때는 이제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폭락을 할 때 연준이 주식시장의 친구였어요. 내려갈 때마다 연준이 끌어올려주고 그런데 지금은 연준이 이제 주식시장의 적입니다. 적. 연준 쪽에서는 이제 계속 이자율을 올리고 있고 그동안 했던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
Asset Purchase Program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이미 중단했고, 그러면 그쪽은 이제 통화 정책이고, 정부 측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Fiscal Policy, 재정 정책들을 펼 수가 있는데 네. 지금도 재정 정책을 어떻게 보면 의무의 방향으로 펴야 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경기가 내려갈 때는 재정을 풀면 되는데 지금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세금을, 이렇게 예.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지금은 이제 감세를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인플레 압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부도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되는 순간이죠. 예,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이 있을 거고요. 예. 결국 이 고통을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감내를 해야죠. 예. 네. 감내를 해야죠. 그동안 이제 연준이 이런 긴축 정책을 작년부터 좀 일찍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나온 많은 이제 경고들을 연준 쪽에서는 가볍게 봤죠.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10여 년간 돈을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는데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제 인플레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볼커 의장이 당시에 이제 연준 의장입니다. 볼커 의장이 이제 인플레를 확 잡았죠.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일어나도 우리가 처리할 줄 알았다고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하니까 이게 정말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연준이 이거를 따라잡으려고 뒤늦게 마구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뭐 울트라 스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문제다. 뭐 대표적으로 캐시우드 돈남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의 설명과 비춰봤을 때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돈나무 캐시우드 분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그 인플레가 터지기 전에 좀 그 전에 얘기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수치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가 거의 9% 넘어가는. 그렇죠. 네. 이제 사전에 저희가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7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7월 말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통을 한번 딱 견뎌내고 가야 되는 시점인데 7월 달에 많이 올랐다는 게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싶은 게, 일단 인플레는 꺾일 기세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게다가 왜냐하면 이게 또 외부적인 지정학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롬 파월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7월 26일 이제 성명을 발표하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 이자율에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립 이자율이란 무슨 얘기냐? 머니터리 팔러시, 이제 통화 정책이 긴축도 아니고 팽창도 아닌 그 가운데 딱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자율이 어느 정도 충분히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 말을 들은 순간 시장이 그냥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 이상 올랐죠. S&P도 뭐 6, 7% 올랐고, 뭐 국내 증시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이제 내년까지의 미국 기준금리를 보면 올해 말에 한 3.5% 찍고, 그 다음 내년부터는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즉 시장이 올해 말쯤이면 인플레이션은 다 잡히고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팽창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시장이 이걸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정학적인 문제나 노동시장에서의 이런 공급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가 않았거든요. 아까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더 많고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실업률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공급이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거다. 그렇죠. 그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게 팬데믹 이후에 일어난 상황인데요. 팬데믹이 세상을 많이 바꿨어요. 일단은 공급망 문제도 지금 심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노동 공급의 문제가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그때 은퇴를 하고 노동시장에 이제 돌아오지가 않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지금 아직도 레스토랑 같은 데는 우리 서비스가 좀 늦어도 양해를 해주세요. 사람을 못 구했습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도 이런 말들을 써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아직도 근원적인 이제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죠.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강력한 경제 충격이 와서 금융위기 수준의 그런 충격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많이 하고 좀 고통스러워질 경우에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시나리오가 예상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보통 말하는 경착륙이죠. 경착륙이죠. 이제 연준이 이자율을 계속 올릴 건데 이게 뭐가 부서질 때까지
올리는 게 이제 경착륙이 되는 거고요. 네. 운이 좋아서 이제 뭐 실업률도 이제 뭐 5%에서 7% 사이에서 잡히고 하면 이제 연착륙이 되는 거고요. 네. 경착륙과 연착륙을 가를 수 있는 그 과연 우리 경제가 지금 경착륙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연착륙으로 가고 있는가를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경기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지표는요. 일드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다 일드 커브라고 불러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사이의 차이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드 커브가 이제 우상향인 경우, 네. 즉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을 때가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고요. 그렇군요. 보통 6개월 금리랑 1년 대출 금리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6개월보다는 1년 금리가 더 비싼 게 정상인 거죠. 네. 네. 예. 그게 거꾸로 될 때도 있는 모양이네요. 거꾸로 될 때가 바로 이제 네. 불경기가 올 때가 거꾸로 됩니다. 그러고 일드 커브가 최근 두 번 이제 일드 커브 역전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두 번 일어났어요. 이제 2019년 4월에 일어났고 올해 4월 그리고 7월부터는 지금 계속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이때가 이제 바로 불경기가 온다고 얘기할 때죠. 일드 커브가 내려가고 있는 이제 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경기 지표는 일단 안 좋고 요게 이제 그 커브가 좀 네. 평평해질 때가 이제 경기가 다시 살아날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일드 커브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거꾸로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게 평평해지고 다시 정상 모습을 찾게 되면은 아 이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연착륙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때는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네. 때입니다. 네. 그 일드 커브 말고 일드 커브는 보통 국채 금리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게 예. 정상적인 거죠. 네. 그 외에 또 뭐 회사채나 이런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 예. 보는 경우도 회사채 있나요? 지표도 아주 좋은 지표인데요. 네. 하이일드 채권가의 스프레드라고 불러요. 투자 부적격 대상의 채권들의 일드 네. 수익률과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적격 대상의 이제 수익률을 비교한 거를 하이일드 스프레드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데이터도 뭐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 요게 이제 벌어질 때가 안 좋을 때예요. 근데 그 말인즉슨 네. 이때가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게 언제 제일 벌어졌냐면요. 네. 7월 말에 6%까지 벌어졌어요. 즉 투자 적격 대상과 네. 투자 부적격 대상 간의 그 이율 차이가 6%까지 갔는데 네. 7월 말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지금은 한 5%까지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보실 때 한 6% 정도를 탁 와치를 계속 하고 계시다가 6% 이상 되면은 그때는 주식을 사시고 이런 전략을 써도 괜찮겠네요. 예, 그거를 그렇게 이제 네. 전체 평균으로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네.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쓰는 헤지 펀드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거 외에 또 투자자분들이 그 참고할 만한 지표가 외에는 있을까요? 그 외에 또 이제 제일 유명한 지수 중 하나가 네. 이제 미국의 예일 대학교의 노벨상을 받으신 실러 교수님의 Price to Earnings 네. 한국말로는 퍼라 그러죠. 네. PE 비율 레이쇼가 있어요. 네. 그 레이쇼가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데 아주 유용한 지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PE 지수는 이제 비율이고요. 네. 위에는 이제 P, 프라이스, 이제 시장 가격, 즉 미국 같은 경우에 S&P 500에 있는 회사들의 시총이 되겠고요. 그게 이제 분자고 밑에 이제 분모는 이제 그 S&P 500에 있는 회사들의 지난 12개월간의 순익 earnings를 더한 겁니다. 예. 지난 12개월이군요. 앞으로 지난 다가올 12개월이 아니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P 레이쇼가 많이 올랐어요. 그게 금융위기 때 20 넘었다가 네. 주가 폭락했을 때 많이 올랐는데 최근 보니까 18 정도까지 올랐더라고요. 근데 네. 과거 어닝을 쓰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당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 어닝에는 인플레이션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자에 있는 시총에는 인플레이션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8보다는 사실 좀 더 낮아야 되는 수치예요.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져 있고. PE가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가 싸다는 주가가 싼 거죠.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거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가 싸다는 표현이 거군요. 네. 높으면 고평가가 돼 있고 네. 예. 그것도 해석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학파도 있고 다른 네. 쪽은 이제 P 레이쇼가 높으면 이게 성장을 나타낼 때고 P 레이쇼가 낮으면 가치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들을 기회가 있으면 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표가 혹시 있으실지요? 다른 것도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지표죠. 이제 페드 펀드 선물이 있어요. 네. 즉 페드 펀드가 이제 미국 중앙 이제 기준금리잖아요. 네.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선물, 즉 향후에 이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카고 이제 거래소에서 되고 있는데 선물 가격을 이용해서
미래의 금리가 페드가 결정하는 미 연준이 결정하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률로 이제 계산한 지표들이 있어요. 그 지표도 아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표에 따르면 연말까지 한 3.5% 정도 찍고 내년부터는 이제 내려간다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보고 계시죠? 잡힌다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예상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또 큰 충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아마 지금 S&P 같은 경우가 4,100 조금 넘었는데요. 아마 한 번 더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혹시 다음 시간에 또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시면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